안녕하세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건덕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은주 작가의 연모입니다.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미스터리 소설이죠.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인 엔진의 CEO실에 오민우 기자가 들어갑니다. 가늘게 뜬 눈으로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는 소영을 훔쳐본다. 교복을 입던 소녀는 9년 만에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군청색 수트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되었다. 9년 전 교생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난 민우와 소형은 이제 한 스타트업의 대표이자 기자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너무 격시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응, 그래, 고마워. 나는 소영을 보느라 어색하게 대답하곤 그 얼굴에 빨려들 듯 바라본다. 여전하시네요. 그때도 참 맑은 분이셨죠? 마치 물처럼. 그래서 어딘지 어설프기도 했고 변치 않아서 전 좋지만요. 9년 만에 만난 선생님에게 제자가 하는 말치곤 좀 버릇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적절한 대응으로 응수하자 소영이 예상치 못했다는 듯 눈을 살짝 크게 뜨며 묻는다. 9년 만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저 같은 애는 잊으셨을 줄 알았는데 넌 누군가에게 쉽게 잊힐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도 했지. 9년 전 사이코패스라고 소문이 난 의사인 아버지를 둔 소형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압도하는 분위기를 풍기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한 아이가 있었죠. 당시 교생이던 홍민우, 주인공은 자꾸 그 여학생에게 시선을 두게 됩니다. 이쁘니까요. 어머니가 고1 때 돌아가셨다나 봐. 아버지는 일찌감치 포기한 건지 애를 믿는 건지 선배한테도 사고 치는 것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려고 부탁했대. 참, 최근에는 OMR 카드에 자꾸 장난질까지 한다나? 선배가 걱정하더라고. 장난질? 시험으로 장난칠 애로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얘 봐라. 너 또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이럴 땐 눈을 반달로 만들고 입꼬리는 최대한 당겨 바보처럼 웃어야 한다. 나는 서정과 마주본 얼굴을 재빨리 그렇게 만들었다. 으유, 또 그 얼굴. 너 난감한 상황에서는 매번 그놈의 미소로 빠져나가지? 응, 넌 진짜 어머님한테 감사해야 돼.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응, 나도 매일매일 엄마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어. 이것도 다 엄마가 알려준 방법이거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누군가의 한탄이 들려왔죠. 어휴, 또 이 녀석 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영어 선생님이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OMR 카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주인공은 영어 선생님께 물어봤죠.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 오 선생. 학생 하나가 자꾸 시험 문제를 안 풀고 답안지에 낙서를 하는 게 뭔가 규칙성이 보여서 괜히 걱정돼서 말이야. 제가 좀 봐볼까요? OMR 카드에 표시된 점과 줄이 보였다. 검은 그것들은 답안 칸에만 머물지 않고 문항 번호를 덮거나 여백으로 벗어나기도 했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형태였다. 나는 그 패턴의 정체를 결국 알아보고 말았다. 단번에 의미까지 읽어내곤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나도 모르게 숨을 훅 들이쉬었다. 나는 바로 몸을 돌려 굳은 얼굴로 걸어가며 다짐했다. 소영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관찰은 그만 끝내고 이제부터는 소영의 삶에 좀 더 개입해야겠다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연이어 비가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인터넷 속도가 불안정해서 업무 마무리가 늦어진 주인공. 결국 교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으로 교무실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밖을 나와보니 길 한가운데 분홍색 우산 하나가 펼쳐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우산을 버렸나 싶어 확인해보니 우산을 쓴 여학생 하나가 웅크린 채 뭔가를 살펴보고 있었고 그 학생은 다름 아닌 소영이었죠. 소영이 내리깐 눈으로 생각에 잠겨 바라보던 시선 끝에는 힘없이 늘어진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다. 다친 새? 사람에겐 관심도 없는데 동물에겐 동정심을 갖는다고? 내가 의아해하는 사이 소영이 시선을 올려 나를 보았다. 나는 퍼뜩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장 소영의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을 건넸다. 새구나. 다친 모양이네. 우리 착한 소영이가 다친 새를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그렇지? 동물병원에 데려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줄게. 쪼그려 앉아 나를 올려다보던 소영이의 눈이 좌우로 길어지며
살짝 휘었다. 내게 어떤 감정이든 생겨났다는 명확한 신호이자 반갑고 좋은 징조였다. 네가 생명 하나를 살렸어. 잘했어 소영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줬지만 소영은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너무 서둘러 친한 척했나 싶어 머리에 올렸던 손을 떼곤 말했다. 선생님이 내일 다시 들려서 경과 확인할게. 그럼 잘 가. 소영이 내 허리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의 나에게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쌤, 우산 저랑 바꿔요. 밝은 선생님이랑 검은 우산 정말 안 어울려요. 여기 제 거랑 바꿔요.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었다. 단호한 말투로 명령하듯 소영이 분홍색 우산을 내밀었다. 선생님은 신기하신 분이네요. 무척이나 흥미로워요. 소영의 마음을 얻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입가에 미소를 올리며 대답하려는 순간 소영이 조금 전과는 사뭇 달라진 기운으로 매몰차게 몸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소영은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내 인생에서 떠나갔다. 이후 임용고시를 준비한 남자 주인공은 결국 임용고시에서는 낙방을 하고 학교 선배가 소개해준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름의 재미를 찾고 일자리에 적응해갈 무렵 소영의 소식을 듣게 된 주인공. 팔로워 1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이던 주인공은 소영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몇 초 후에 소영이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영은 답을 보내지 않고 남자 주인공의 계정을 차단했죠. 나 은근 상처받았어. 차라리 인터뷰를 정식으로 거절했다면 마음이 덜 상했을 것 같은데 왜 말도 없이 날 차단한 거야? 소영은 야릇한 미소만 입가에 띈 채 잠시 생각에 잠기곤 말했다. 근데 저도 기자님 근황 궁금했어요. 듣기로는 2년 전쯤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다죠? 지금 그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주인공은 지난 2년 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 자살을 시도했던 주인공과 쓰러진 어머님. 당시 코로나 시기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힘들었지만 지인의 도움을 받아 어머님을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소영에게 이야기했죠. 서정이한테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게 무척이나 부럽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자 소영이 담담한 투로 묻는다. 그 병원 어딘지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나한텐 은은이니까. 신사역 근처에 있는 동진병원이야. 병원장 성함도 기억해. 장동진 원장. 신이 난 말투로 대답하다가 멈칫한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소형의 성과 이름을 떼어서 부른다. 장소형? 정말이죠. 허술하세요. 기자 생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은인이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관심도 안 주신 거 아니에요? 혹시나 눈치라도 채실까 저는 관련자들 입단속시키면서 얼마나 조심했는데. 나는 입을 꼭 다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형과 시선을 맞춘다. 난감한 상황이 닥치면 곧잘 이런 표정을 짓는데 그러면 상대는 대부분 어쩔 수 없다는 듯 넘어간다. 그 이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홀려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할 뻔한 은지라는 여성을 주인공은 이야기합니다. 오빠, 난 스몰 웨딩도 괜찮아. 그래도 여자들은 꿈꾸던 결혼식이 있다던데? 난 딱히 없는데? 솔직히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해도 돼. 정말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당부하신 말이 있었다. 가장 보통의 삶을 살라는 것. 정규분포 그래프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 결혼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축하를 받던 중 전화가 걸려왔다. 동기 중에서도 유독 친하게 지낸 서정이었다. 너 그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할 상대인데 당연히 잘 알지. 민우야, 너 지금 집이지? 내가 잠깐 갈게.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출발한다. 끊어. 주인공은 혹시 친한 동기인 서정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평소에 주변인들의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해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이인 서정이 내게 좋은 감정을 가졌더라도 오히려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저 멀리 택시에서 내리는 서정이 보였다.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서정이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건, 아니, 전화를 끊고 바로 탔는데 지금에야 도착한다고? 전화를 끊고 바로 탔으면 적어도 10분 전쯤에는 도착했어야 한다. 서정은 내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마음을 고백하면서 서류 봉투를 챙긴다고? 카페로 들어간 서정과 민우. 참지 못한 민우가 물어봅니다. 서정아, 혹시 너 나 좋아했어? 뭐? 내 행동이 혹시 너를 오해하게 했다면 사과할게. 난 이미 은지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네 마음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야, 정신 차려. 누가 너 좋아한대? 야, 이 바보야. 이거나 보라고. 서정이 서류 봉투를 열어 뒤집자 결혼을 한 은지가 다른 남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인 것 같아. 아마 너랑 사귀기 시작한 지 몇 주 안 돼서. 야, 넌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런 걸 알고도 왜 이제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한 거야? 나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 우연히 길을 걷다가 그래서 나한테 먼저 확인도 안 해보고 심부름 센터라도 고용해서 뒤를 밟은 거야? 이런 증거를 수집해서 내밀려고? 길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은지의 집 앞으로 간 민우.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에 은지가 바람피고 있는 중인 남자와 함께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결혼을 취소합니다. 알고 보니 은지가 처음부터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렇게 결혼이 깨져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 정말요? 기자님이 여자분을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곱씹어보면 내 인생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소영이, 모두 그것도 꽤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상황이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쯤 소영이 갑자기 묻는다. 오 기자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왜 제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시기에 저는 모든 선생님이 포기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교사들은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그런 식상한 대답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어설프게 대답을 지어내려는 걸 알아챈 듯 소영이 말을 자르며 단번에 질타했다. 눈길이 갔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 거짓말. 제 OMR 답안지에서 읽으셨던 거죠? 나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놀란 표정을 짓는다. 소영이 손을 뻗어 내 휴대폰 녹음 앱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다. 나중에 조사하다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아마추어 무선 동호회 활동을 하셨더군요.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자포자기한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소영이 제출한 모의고사 OMR 카드에는 모스부호로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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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불쌍했나요? 동정이었어요? 아니야. 그런 감정과는 좀 달랐어. 너에게 재밌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랄까? 소영이, 너 동물은 좋아했잖아.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게 됐을 수도 있지만 동물은 아꼈잖아. 기억 안 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네가 다친 새를 비를 맞지 않도록 돌봐주고 있었잖아. 기억이 안 날 리가요. 그날 일 때문에 내가 지금껏 열심히 산 건데. 다만 기자님이 오해하는 게 있네요. 오해? 뭐를? 저 그 새를 돌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거지. 나는 방금 들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깔리는 목소리로 한 박자 늦게 되묻는다. 소영은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표정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그 새 길고양이에게 공격받고 다친 거였어요. 전 그저 생명이 죽어갈 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관찰한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생각했어요.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게 낫지 않나?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이는 게 가장 깔끔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당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언제나 지겹다고 생각했던 천진난만한 얼굴로 내게 말하더군요. 우리 착한 소영이가 다친 새를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라고요. 동물병원에서조차 난감한 새를 입원시키고 와선 제게 말했죠. 네가 생명 하나를 살렸어. 잘했어 소영아. 그 말을 하는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아주 환한 빛이.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가져야겠다고. 전 민우 씨를 평생 곁에 두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던 거예요. 일단 사제관계를 벗어나는 게 먼저였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나야 했으니까. 민우 씨의 정보는 계속 수집하고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기치 못한 변수로 당신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실은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가장 위험했는데 그때 그분이 예상치 못한 오해까지 받게 되는 바람에 달래느라 혼쭐이 났죠.
오해? 뭐 그럼 서정이가 네 정보원이었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저나 김 선생님 둘 다 서운하죠. 순진하기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오민우 씨를 무사히 이 자리에 오게끔 보호장치였을 뿐인데요. 제가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왔어요. 오민우 씨, 난 당신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9년 동안 당신을 무사히 지켜내면서 당신이 거절할 수 없을 만한 상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당신을 가져도 되지 않아요? 소영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건지 단순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본질이 무엇이든 10년 가까운 시간을 집요하게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다. 네, 이렇게 1부가 끝나게 됩니다. 한 남자의 10년 인생이 그를 가지고 싶어하는 한 여자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결국 여자는 남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 감정이 사랑인지 소유욕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마지막 2페이지를 넘기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곤 책을 앞에서부터 천천히 주인공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며 다시 읽게 됐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말과 표정을 흉내내도록 훈련시켰다. 어머니는 내가 말을 시작할 무렵부터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인 내가 타고난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다. 교사였던 어머니는 교육과 훈련으로 나를 일반인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내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삶에 스며들었다. 모든 걸 계산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그리고 소영을 발견했다. 한눈에 소영이 나와 비슷한 부류라는 것을 알아봤다. 어머니는 언제나 내가 평범한 삶을 살길 원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부류를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소영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소영이 나를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빨간색으로 자막을 단 부분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